김태진 씨, 어떻습니까? 현재 산소 치료 중이고 신장 수치가 좋지 않아서 중환자실 협의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볼 수 있습니까? 보호자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오래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원장님이랑요? 내가 의사가 되기로 한 건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서연 선생, 이분이 오늘 처음 이 병원에 온 거 맞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이송됐습니다. 처음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초기 중증도 분류에 따라 처치 순서를 결정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자기보다 남을 먼저 살려온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의사셨습니다. 원장님은 이분이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길에서 쓰러진 거 행인이 신고했다는데 가끔 안부를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날 밤 나는 12시간째 응급실 안에 있었다. 점심은 자판기 커피 한 캔으로 때웠고 저녁은 아예 없었다. 발바닥이 옥신거렸지만 앉을 틈이 없었다. 응급실은 늘 그랬다. 숨 쉴 틈 없이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 조금 잠잠해지고 그 틈에 또 누군가 밀려 들어오는 곳. 나는 그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법을 오래전에 몸에 익혔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감각보다 판단이 먼저 나오는 것. 그게 이 일의 방식이었고 나는 그 방식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 아니, 의심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했다. 새벽 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나는 차트에서 눈을 들지 않았다. 밤마다 자동문은 수십 번 열렸다. 그게 누구든 일단 접수가 되어야 내일이 시작된다. 그 전까지는 그냥 소음이었다. 나는 소음에 익숙했다. 이송 환자 들어옵니다. 박준호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들것 위에 노인이 누워 있었다. 이르는 좋게 넘어 보이는 남자였다. 낡고 찢어진 점퍼가 몸을 덮고 있었고 수염은 오랫동안 다듬지 않은 듯 거칠게 자라 있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손등에는 흙이 끼어 있었다. 오래 바깥을 떠돈 사람의 손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손은 주먹을 쥔 채였다. 놓지 않으려는 것처럼, 아직 버티고 있다는 것처럼. 나는 그 손을 보고도 뭔가를 느끼지 않으려고 빠르게 눈을 걷었다. 냄새가 먼저였다. 나는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의식하지 않으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낡은 옷에 밴 퀴퀴한 냄새. 바깥에서 오래 지낸 사람의 냄새. 나는 숨을 짧게 끊었다가 다시 쉬면서 그쪽으로 걸어갔다. 신원 확인됐어요? 내가 물었다. 신분증 없고요. 보호자도 없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거 행인이 신고했대요. 지하철역 근처 골목이래요. 나는 차트를 받아들었다. 이름칸은 비어 있었다. 나이도 주소도. 그냥 신원 미상 남성, 추정 70대 이상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활력 징후는요? 혈압 낮고 산소 포화도 90일입니다. 체온은 35.2고요. 나쁜 수치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당장 위험한 수치도 아니었다. 저체온은 노숙 생활에서 드물지 않은 소견이었다. 나는 잠깐 응급실 안을 훑었다. 4번 침대에는 흉통을 호소하는 60대 남성이 있었다. 7번 침대에는 복통으로 실려온 임산부가 있었다. 이번에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뇌졸중 의심 환자. 응급실은 항상 우선순위로 굴러갔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먼저였다. 그건 원칙이었다. 나는 그 원칙을 오래 믿어왔고
오늘 밤도 그것에 기대려 했다. 나는 노인을 봤다. 그리고 응급실 안쪽 커튼이 쳐진 구석 자리를 봤다. 9번으로 옮기세요. 산소줄 연결하고 활력 징후 모니터 붙여두고요. 수액은요? 일단 상태 보고요. 박준호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나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4번 침대 쪽으로 가야 했다. 흉통 환자가 먼저였다. 그건 틀린 판단이 아니었다. 중증도 분류상 맞는 결정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해야 했다. 커튼을 치고 흉통 환자의 ECG를 확인하고 임산부의 초음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9번 침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는 게 어렵지 않았다. 응급실에서는 눈앞의 것만 보는 게 원칙이었고 나는 그 원칙에 꽤 능숙해져 있었다. 어느 시점부터 그게 능숙함인지 무감각인지 구분하지 않게 됐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9번 침대의 커튼은 닫혀 있었다. 나는 그쪽을 보지 않았다. 2시간 가까이 단 한 번도 복도 끝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교체 신청을 해놓은 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대로였다. 나는 잠깐 그것을 보다가 다시 차트로 눈을 내렸다. 써야 할 게 쌓여 있었다. 손이 바빠야 머리가 조용했다. 나는 늘 그렇게 버텼다. 그러다 어느 순간이었다. 발에 뭔가 걸렸다. 고개를 숙였다. 바닥에 작은 플라스틱 카드 하나가 나뒹굴고 있었다. 신분증이었다. 사진이 위를 향하고 있었고 구겨진 모서리가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 있었다. 얼마나 오래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발에 차이고 밟히는 동안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집어들었다. 신분증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훨씬 젊은 시절의 얼굴. 머리는 단정히 넘겨져 있었고 표정은 정면을 향해 있었다. 눈빛이 또렷했다. 지금 9번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직업란에는 2글자가 찍혀 있었다. 오래됐지만 지워지지 않은 글씨. 나는 그 위로 시선을 옮겼다. 이름 칸. 김태진. 나는 그 이름을 읽었다. 손이 멈췄다. 9번 커튼 너머에서 모니터 경보음이 낮게 울리기 시작하는 게 들렸다. 처음에는 짧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길게, 그리고 박준호가 조용히 나를 불렀다. 선생님. 그 한마디에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신분증을 든 손이 떨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착각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열리려 하고 있었다. 오래, 아주 오래 닫아두었던 문이 박준호가 다시 나를 불렀을 때 나는 이미 돌아서 있었다. 신분증을 가운 주머니에 넣고 9번 침대 쪽으로 걸어갔다. 커튼을 걷었다. 모니터 수치가 내 예상보다 많이 내려와 있었다. 산소 포화도 87, 혈압도 더 떨어져 있었다. 박준호는 이미 산소 마스크를 고쳐 씌우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모니터를 확인했다. 언제부터 이랬어요? 한 30분 됐습니다. 보고 드리러 가려는데 계속 호출이 있어서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준호 잘못이 아니었다. 나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불편했다. 노인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가까이서 보니 아까와 달랐다. 수염 사이로 깊게 패인 주름이 보였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몸이 버티고 있다는 신호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다.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 기분이 불편했다. 수액 달고 체열 먼저 해요. 흉부 엑스레이도 오더 넣고
혈액형 검사까지요? 일단 기본 패널로요. 처치를 지시하고 돌아서는데 주머니 안에서 신분증이 손에 닿았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간호사실 데스크로 돌아와 차트를 펼쳤다. 이름 칸에 김태진이라고 적어 넣었다. 손이 조금 느렸다. 평소보다. 김태진.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다. 아니, 들어본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경계가 모호했다. 오래된 기억은 늘 그랬다. 확실하게 잡힐 것 같으면서도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갔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아직은. 나는 차트에서 눈을 들었다. 응급실은 조금 전보다 조용해져 있었다. 흉통 환자는 입원이 결정났고 임산부는 산부인과 병동으로 올라갔다. 새벽 2시를 넘기면 이런 순간이 오곤 했다. 짧게, 아주 짧게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 나는 그 시간이 좋으면서도 싫었다. 멈추면 생각이 시작됐으니까. 오늘 밤처럼. 박준호가 체열을 마치고 돌아왔다. 선생님, 혹시 이분 아세요? 나는 차트에서 눈을 들지 않았다. 왜요? 아까 신분증 보시다가 표정이 좀 달라지셔서요. 검사 결과 나오면 알려줘요. 짧게 끊었다. 박준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눈치가 빠르고 선을 알았다. 그래서 함께 일하기 편했다. 오늘 밤은 그 편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걸 그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고, 그걸 모르는 척 넘겨주고 있다는 것도 알 것 같았다. 나는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신분증의 모서리가 손끝에 걸렸다. 꺼내지는 않았다. 그냥 그 감촉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아직 거기 있다는 것만, 내가 본 게 사실이라는 것만.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0분 정도가 걸렸다. 수치를 보는 순간 나는 미간을 좁혔다. 신장 수치가 좋지 않았다. 빈혈 소견도 있었다. 단순한 저체온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몸이 망가져 왔다는 신호들이 한꺼번에 찍혀 있었다. 나는 흉부 엑스레이를 열었다. 폐 상태도 깨끗하지 않았다. 만성기관지염 소견에 오래된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이 몸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오늘이 처음이었다는 게 느껴졌다. 이 사람 오래됐다. 소리 내지 않고 생각했다. 오늘 밤 쓰러진 게 아니었다.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무너져 오던 몸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이 사람 자신도 알면서 모른 척 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버티면 된다고,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고, 그렇게 하루씩 미뤄온 몸. 나는 박준호를 불렀다. 중환자실 협의 요청해요. 신장내과에도 컨설트 넣고. 네. 그럼 이분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건가요?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나는 다시 9번 침대 쪽을 봤다. 커튼은 반쯤 열려 있었다. 노인의 가슴이 산소 마스크 아래서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다. 아직은. 나는 그쪽으로 걸어가지 않았다.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데스크로 돌아와 컨설트 오더를 넣는 동안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걸렸다. 이름도 아니었고 얼굴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오래된 무언가였다. 냄새 같은 것, 소리 같은 것, 특정할 수 없는데 자꾸 떠오르는 것.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누가 건드리기라도 한 것처럼 슬슬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밀어냈다.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환자가 먼저였다. 그런데 그때였다. 데스크 전화기가 울렸다. 당직 행정 직원이었다. 선생님, 9번 환자 보호자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병원 정문에 와 계신다고 합니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멈췄다. 보호자. 이 시간에 신원도 없던 사람에게 어떻게 알고 온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나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처음으로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9번 침대 쪽을 다시 봤다.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걷어내려는 것처럼. 보호자는 오민석이었다. 병원장이 새벽 2시에 정문에 나타났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되물었고 행정직원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오민석 원장님이 직접 오셨다고. 9번 환자를 아신다고. 나는 전화를 끊고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민석 원장을 처음 본 건 이 병원에 발령받던 날이었다.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그는 말보다 시선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짧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다. 그게 다였다. 인사도 없었고 덕담도 없었다. 나는 그게 차갑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동료들한테 들으니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했다. 말이 적고 관찰이 많은 사람. 무언가를 오래 깊이 담아두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새벽에 직접 나왔다는 게 더 이상했다. 그 사람이 직접 발걸음을 옮겼다는 게. 나는 서둘러 응급실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이 다시 들어왔다. 오민석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정장 재킷 위에 코트를 걸친 차림이었다. 잠을 자다 나온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머리도 단정했고 표정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하지만 눈밑이 어두웠다. 오래 잠을 못 잔 사람의 눈이었다. 아마 연락을 받고 바로 나선 게 아니라 오기 전부터 이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나를 보자마자 물었다. 김태진 씨 어떻습니까? 환자 이름을 바로 불렀다. 주저함이 없었다. 현재 산소 치료 중이고 신장 수치가 좋지 않아서 중환자실 협의 요청한 상태입니다.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볼 수 있습니까? 보호자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그가 잠깐 멈췄다. 나를 봤다. 그 눈빛에 뭔가 있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 같은 것. 이 사람을 오래 알아왔다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다. 오래된 빛 같은 것.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게 전부였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의 표정이 더 이상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9번 침대로 안내했다. 오민석은 커튼을 걷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 커튼 바깥에서 기다렸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말도 없었고 움직임도 거의 없었다. 그냥 오래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형광등 불빛이 커튼 아래로 새어나왔다. 나는 그 빛을 보면서 서 있었다. 박준호도 멀찍이 서서 나를 봤다가 눈을 피했다. 응급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잠시 후 커튼이 열리고 오민석이 나왔다. 그의 표정은 아까와 같았다. 흐트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꽉 쥔 것처럼. 나는 그 손을 보고 눈을 다른 데로 돌렸다. 이분이 원장님이랑 어떤 사이세요? 나도 모르게 물었다. 원래 하려던 말이 아니었다. 오민석은 잠깐 나를 봤다. 대답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 말했다. 내가 의사가 되기로 한 건 이 사람 때문입니다. 그뿐이었다. 더 설명하지 않았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운 주머니 안에 신분증을 떠올렸다. 직업란에 찍혀 있던 두 글자. 오래됐지만 지워지지 않은 글씨. 나는 그걸 아직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는 게 두려웠던 건지 아니면 확인할 준비가 안 됐던 건지
그것도 알 수 없었다. 그냥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거기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서 버텨왔다. 모르는 채로 있으면 아직 괜찮을 것 같았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다. 오민석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서연 선생, 내 이름을 부르는 게 낯설었다.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오늘 처음 이 병원에 온 거 맞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이송됐습니다. 처음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질문의 무게가 달랐다. 나는 잠깐 멈췄다. 처음 왔을 때 신원 미상의 보호자 없음, 구석 침대, 닫힌 커튼, 2시간, 발에 채인 신분증. 나는 그 순서를 머릿속으로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한치도 틀리지 않게 그 2시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정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거짓말도 할 수 없었다. 초기 중증도 분류에 따라 처치 순서를 결정했습니다. 오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그게 더 무거웠다. 뭐라고 한마디 해줬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았다. 꾸짖어줬으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게 더 힘들었다. 그는 다시 9번 커튼 쪽을 바라봤다. 한 번 더 오래. 이분은 아주 오랫동안 자기보다 남을 먼저 살려온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낮았다. 나한테 하는 말인지 혼잣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오래 닫혀있던 것이 열리기 시작했다. 피냄새, 흔들리는 불빛, 빠른 발소리, 어린 내가 눈을 뜨는 장면, 들것 위에서 올려다보던 천장, 그리고 흰 가운 소매를 붙잡던 작은 손, 내 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가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신분증을 꺼냈다. 직업란을 봤다. 2글자, 의사.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리고 그 순간 기억이 완전히 열렸다.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다. 그 목소리도 들렸다. 이 아이부터 살려요. 기억은 순서대로 오지 않았다. 조각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냄새, 소리, 빛의 각도. 8살이었다. 아니, 9이었던가. 확실하지 않았다. 확실한 건 그날 내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 2가지 사이의 거리가 어떤 사람의 선택으로 결정됐다는 것도. 교통사고였다. 횡단보도 앞에서 기억이 끊겼고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들것 위였다. 누군가의 손이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놓지 않았다. 달리면서도, 고함을 지르면서도 응급실의 소음이 그 손을 통해 전해졌다. 그 손이 흔들리지 않아서 나도 흔들리지 않았다. 겁이 났지만 그 손이 있어서 눈을 감지 않았다. 이 아이부터 살려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그 목소리가 너무 확실해서였다. 흔들림이 없었다. 이 아이는 살 거라는 것처럼, 이미 결정된 것처럼.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믿었다. 8살이었지만, 아니 9살이었지만 그 목소리 하나를 붙잡고 버텼다. 그 손이 김태진의 손이었다. 나는 지금 응급실 복도에 서서 그때의 천장을 보고 있었다. 형광등이 똑같았다. 빠르게 지나가는 불빛. 들것 위에서 올려다보던 것과 똑같이 생긴 불빛.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형광등은 그 모양 그대로였다. 나만 달라져 있었다. 이서연 선생. 오민석의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현재로 돌아왔다. 그가 나를 보고 있었다. 표정이 아까와 달랐다. 아직 흐트러지지는 않았지만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 아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그 눈빛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편했다. 괜찮습니까? 네.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나는 신분증을 가운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손이 떨리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힘을 줬다. 주머니 안에 손을 넣은 채 잠깐 그대로 있었다. 조금만 더 괜찮은 척 할 수 있으면 됐다. 원장님은 그분이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오민석이 잠깐 눈을 내렸다. 가끔 안부를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연락이 왔어요. 가끔이요? 몇 년이 됐습니다. 그 말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몇 년 동안 누군가가 그 노인의 안부를 확인해 왔다는 것. 그리고 그 노인은 몇 년 동안 응급실 이송이 필요한 상태가 될 때까지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두 사실이 같은 시간 안에 있었다. 나란히. 그 사이에 어떤 긍지가 있었는지, 어떤 쓸쓸함이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왜 병원에 안 오셨을까요? 그분은. 내가 물어야 하는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왔다. 오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9번 침대 쪽을 봤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응급실 어딘가에서 모니터 소리가 낮게 울렸다. 자기가 폐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게 짐이 된다고. 그래서 없는 듯이 지내는 쪽을 택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노인의 손을 떠올렸다. 주먹을 쥔 채였던 손, 놓지 않으려던 손, 아직 버티겠다는 손,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의 손. 그 손이 한때는 내 손을 잡았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버티는 것과 버려지는 것은 다른 말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경계가 어디였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내가 그 경계를 흐린 건 아닌지. 2시간 동안 커튼을 닫아두면서 박준호가 조용히 다가왔다. 선생님, 중환자실 협의 나왔는데요. 지금 이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9번 침대 커튼을 걷었다. 김태진이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 아래 가슴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주먹을 쥔 채였다. 수액줄이 꽂혀 있는데도 그 손이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 손 곁에 멈춰섰다. 아주 잠깐이었다. 박준호도 오민석도 보고 있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그냥 거기 서 있었다. 그 손 옆에 뭔가를 하려던 게 아니었다. 그냥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여기, 이 자리에.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동 준비해요. 내 목소리가 아까보다 낮았다. 들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번엔 따라갔다. 한 발도 떨어지지 않고 복도를 지나는 동안 형광등이 지나갔다. 빠르게 하나씩 들것 위에서 올려다보던 그 불빛과 똑같았다. 그때는 환자가 나였고 지금은 내가 옆에 있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오민석이 그 앞에 서 있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나는 그의 눈을 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뭘 말하는지 알 것 같기도 했고 모를 것 같기도 했다. 문이 닫혔다. 중환자실로 올라가는 동안 나는 앞을 봤다. 김태진의 가슴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아직은 그걸로 충분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중환자실은 조용했다. 응급실과는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다. 응급실의 조용함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것이었다. 중환자실의 조용함은 달랐다. 여기서는 모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기계들이 일정한 박자로 숨을 쉬었다. 사람보다 기계가 더 규칙적이었다. 그 규칙이 사람의 불규칙한 숨을 대신하고 있었다. 김태진은 창가에서 두 번째 침대에 배정됐다. 나는 인수인계를 마치고도 바로 나오지 않았다. 차트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척했다. 실은 그냥 거기 있고 싶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직 해야 할 말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할 말은 없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고 나는 의사였고 인수인계는 끝났다. 그래도 나는 거기 서 있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새벽이 보였다. 아직 어두웠다. 건물들의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다. 이 도시가 잠들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새벽 3시의 불빛은 달랐다. 버티는 불빛이었다. 잠들지 못하는 불빛이었다. 이유가 있어서 켜진 불빛이 아니라 그냥 꺼지지 않아서 켜져 있는 불빛. 김태진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다. 나는 그 리듬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 사람이 의사였다는 것. 그 손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렸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손이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자리에 놓였다는 것.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몰랐다.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그의 손등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오래, 너무 오래.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오민석이었다. 중환자실 면회는 허가가 필요했지만 그는 병원장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안으로 들어와 김태진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코트를 벗지 않은 채였다. 오래 있을 생각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는 오래 앉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서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민석이 먼저 말했다. 이분이 처음 제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레지던트 1년 차였습니다. 나는 그를 봤다. 그가 나를 보지 않았다. 김태진을 보고 있었다. 당직 중이었어요. 과로로 쓰러진 환자가 있었는데 저는 놓쳤습니다. 징후를 봤는데 넘겼어요. 나이가 어리고 보호자가 없고 바빴으니까. 나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그 환자가 악화됐을 때 이분이 뛰어들었습니다. 퇴근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 차트를 들여다보고 제가 놓친 걸 짚어냈어요. 한마디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처치를 했어요. 오민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평평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되새긴 이야기라 감정이 다 닳아버린 것 같았다. 닳도록 되새겨온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날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나는 기다렸다. 의사가 무서우면 환자가 더 무서워. 그 말이 중환자실 안에 조용히 퍼졌다. 기계 소리만 일정하게 이어졌다. 나는 아까 내가 했던 생각을 떠올렸다. 눈앞의 것만 보는 게 원칙이라고. 그 원칙에 능숙해졌다고. 능숙함과 무감각의 경계를 언제부터 구분하지 않게 됐다고. 그 구분이 사라진 자리에서 나는 오늘 밤 어떤 의사였는지. 오민석이 처음으로 나를 봤다. 이서연 선생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이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내가 스스로 대답해야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했다. 지금이 아니어도 됐다. 언젠가는 대답해야 하는 말이었다. 나는 김태진을 봤다. 그의 가슴이 기계의 도움을 받아 오르내리고 있었다. 손은 여전히 반쯤 쥔 채였다. 다 펴지지도 다 쥐어지지도 않은 손. 그 손이 오래전 내 손을 잡았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나는 흰 가운 소매를 내려다봤다. 이 가운을 처음 입던 날을 생각했다. 왜 의사가 되려고 했는지를. 그때는 선명했다. 지금은 왜 이렇게 흐릿해졌는지. 아니,
흐릿해진 게 아니었다. 그냥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이었다. 바쁘다는 이유로, 원칙이라는 이유로, 능숙해졌다는 이유로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이 검은색에서 아주 조금씩 어두운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 변화가 눈에 잘 띄지 않았다. 보고 있어야만 알 수 있었다. 나는 계속 보고 있었다. 오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같은 침대 옆에 서서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같은 것을 보고 있었다. 낡은 점퍼가 침대 옆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다. 누군가 가지런히 개어두었다. 박준호였을 것이다. 그 점퍼의 찢어진 솔기가 형광등빛 아래 그대로 보였다. 꿰매지지 않은 채 오래전부터 그랬을 것이다. 그래도 버려지지 않은 채 아직 여기 있는 채 나는 그 점퍼를 오래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늘 밤 내가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이 가운을 입은 내가 내일 어떤 의사로 이 복도를 걸어가느냐가.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